네, 안녕하세요. 김재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2권, 3권, 그래서 플라톤까지 얘기했을 겁니다. 그게 제가 저 첫째 시간에 주요하게 한 얘기가 이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어떤 사실과 신화적인 것, 그 두 가지의 어떤 양자의 어떤 긴장 관계 속에서 뭔가 철학적인 의미를 찾아야 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왜 일화, 생애를 비롯해서 그에 관련된 일화들, 그의 또 무슨 제자들의 관계, 또 그런 얘기를 쭉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화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가 플라톤의 애호자인 어떤 여자에게 간명하고 간결하게 철학적인 생각을 전해준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였다. 그렇게 말했지만 정말로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가 두 대목에서 그런 대목이 있지만 정말로 그런 것을 목적으로 했느냐 하는 그런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책의 두 대목에서 이제 플라톤의 애호가에게 어떤 기존의 철학 사상을 간결하게, 특히 플라톤 철학을 간결하게 이야기해 준다 하는 목적을 갖고 쓰였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읽어낼 수 있고요. 또 그러한 일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늘 염두에 두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제안 드렸던 거는 블란스 철학자 아도의 철학적인 입장, 고대 철학을 이해하는 입장, 즉 고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증, 아규먼트의 훈련이 아니라 오히려 철학적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 거기서 그러한 철학적 삶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떠한 삶의 자세를 변화시키는 것. 이제 그런데 고대 철학의 목적이 있다. 그런 입장을 받아들이면 또 쿠퍼 얘기를 하면서 쿠퍼는 아도와 같은 입장이 있지만 오히려 어떤 우리의 인생의 어떤 태도를 바꾼다는 것, 전환보다는 오히려 그 고대의 철학적 아규멘트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인간이 자연스럽게 삶의 태도를 변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 자체가 고대 철학의 목적은 아니다. 이게 쿠퍼의 생각이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어떤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 인생관, 또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삶의 어떤 태도를 우리가 이러한 일화를 통해서, 그런 예를 통해서, 그런 예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뭘까, 이제 그런 걸 늘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걸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러한 일화들을 통해서 그 일화들이 주는 의미가, 철학적 의미가 뭘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일화들을 읽어야지 그냥 읽으면 그저 단순한 신화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첫째 시간에 강조해서 이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책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4권, 우리 교재 1권의 333쪽이네요. 아카데미 학파, 그리고 그 다음에 제5장의 페리파토스, 소유 학파에서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 그의 사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오프라토스의 이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카데미 학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아카데미 학파의 이 책을 제가 얘기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 아카데미 학파 이 책 4권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철학적 아규먼트가 뭔지, 내용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왕보다 더 자유로운 삶, 이거 서광사에서 13년에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엔케리디온 앞에 부분 번역하고 주석 달고 그런 다음에 헬레니즘의 철학사를 스토아, 에피쿠루스, 헤이주의 등 또 마르크스 아울레스까지 그걸 제가 나름대로 간결하게 요약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아카데미 학파에 관해서 설명한 것이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읽고 그런 조금 아카데미 학파가 어떤 철학적 내용을 갖고 있는 학파였는가, 어떤 의미에서 아카데미 학파는 흔히 철학적에는 해이주의 학파라고 그러는데 어떤 의미에서 해이주의 생각이었는가, 왜 플라톤의 아카데미에서 그 아카데미를 대개 이제 구 아카데미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 세네카가 아니고 키케로는 아카데미 학파라는 책에서 플라톤이 죽고 난 아카데미 이후에 스페우시푸스가 이어받고 그 이후에 또 그 특히 그걸 보면 아카데미 학파의 계보가 플라톤 이후에 죽고 났어요. 플라톤이 아카데미 죽었죠. 그 후에 이어받은 사람이 스페우시푸스입니다. 그때 이제 그 아카데미 학원을 어떤 사람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디오게네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의 생애와 사생에 관련해서 얘기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똑똑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어받지 않고 왜 스페우시푸스가 이어받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플라톤의 아카데미의 학원에 써 있다는 말이 나중에 뭐 전해진 말이지만 10세기 이후에 한 말이지만 아카데미 학원에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을 들으시지 말라. 근데 그 이유는 있어요.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의 디알렉티케, 그러니까 이데아 이론에 있어서 감각적인 것과 노에시스, 그러니까 순수 사유적인 그 중간에 껴있는 것이 수학적인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대상을 통해야지만 그거를 거쳐야지만 수학적인 훈련을 거쳐야지만 이데아를 대상으로 하는 변증수를 공부할 수 있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후기 플라톤의 대화편에 따르면. 그래서 플라톤의 기본적인 생각인 수학을 중시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수학자였던 스페우시푸스, 특별히 스페우시푸스는 플라톤의 수학적인 것을 더 발전시켰던 사람이라고 얘기돼요. 물론 책은 없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책은 단편적으로만 무슨 아르테스의 메타피지카라든가 그런 책에서 나와 있을 뿐이야. 근데 그래서 스페우시푸스가 수장의 자리를 그 계보를 이어받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스페우시푸스, 크세노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은 2대 수장이 크세노크라테스예요. 그런 사람은 이미 아르토에서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폴레몬이 제 3대 수장을 맡고요. 이게 계보예요. 아카데미 학원의 계보. 그래서 플라톤의 아카데미 학원을 플라톤이 살아있을 때를 구 아카데미라고 하고 그 위에 제 5대입니까? 2대, 3대, 4대, 5대? 2, 3, 4, 5, 6대쯤 되는 아르케실라오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플라톤의 아카데미 학원을 철학적인 논증에서 상당히 변화를 가져와. 해주의적 태도로. 거기는 이제 피론의 영향을 받았어. 피론의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아르케실라오스가 굉장히 중요해. 요 아르케실라오스에 의해서 아카데미 학원을 구별할 때 그 이전을 구 아카데미라고 그러고 요때 아르케실라오스 이후를 신 아카데미라고 해요. 그 신 아카데미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네카야. 세네카가 최근에 양호영 선생이 번역한 아카데미 학파 키케로의 이 작품에 아칸에서 나온 이 작품에 작년에 나왔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46 번호 1권 46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아르케실라오스예요.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아르케실라오스 굉장히 중요해. 뭐라 그러냐면 아르케실라오스는 이걸 잠깐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것도 일단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도 이건 45번입니다. 어떤 것도 알려줄 수 없다. 심지어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 그런 인정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건 소크라테스죠. 나는 알지 못하는 것만을 안다 그랬거든. 근데 아르케실라오스는 어떤 것도 알려줄 수 없고 심지어 자신이 안 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그것조차도 알 수 없다. 그게 헤이주의야. 내가 이해하면 아르케실라오스가 왜 그때부터 헤이주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플라톤의 철학을 가만히 보면 플라톤의 대화평을 보면 초기 대화평부터 저 테라이테토스 저 후기에 소피스트 뭐 파르메스노서 그러니까 다 보면 소크라테스는 물으면 뭐예요? What is X야? What is X란 묻고 X란 뭘까를 물어. 정의를 묻고 라켓스 같은데 용기란 무엇인가 묻고 또 메이저 히페아스에서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물어. 근데 한 번도 소크라테스 자신이 직접 아름다움은 뭐다? 용기는 뭐다? 정의는 뭐다? 라고 한 번도 답변을 내리지 않았어. 이렇게 가령 테이테토스에서 지식은 감각이다. 그렇지 않다. 거기다 어떤 주장에다가 거기에 아라테스 독사 참된 이론이 트루 어카운트가 그라피아 그게 지식이다. 뭐 이런 주장을 내세워. 그럼 그 주장 중에 그것이 갖고 있는 논리적인 모순,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점 그런 걸 지적할 뿐이지 지식이란 뭐다? 물론 지식은 상기다라는 말도 플라톤의 테아테토에 나오지만 메논편하고 나오지만 그러나 용기란 정의란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라고 확정적으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소크라테스는. 그러면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내가 배우러 왔어. 배우러 왔는데 덕이란 아름다움이란 잘서 안 되는 건 뭔가를 명확하게 알고 싶은데 그 플라톤 아카데미 학원에서는 그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은 플라톤 아카데미아에서 훈련이 되는 것이 아규먼트의 훈련이고 논리적인 훈련이지 뭔가 답을 구해주지 않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여기 저 답을 들어왔는데 나에게 해주는 답은 없어? 이게 뭐야? 그러면 뭐지? 도대체?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라는 거야? 잘 산다는 게 뭐라는 거야? 명확하게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헤이주의적인 뿌리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카데미 학원 자체의 플라톤의 대화평 자체가 뭔가 완벽한 무엇하고 말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론 플라톤을 공부하는 사람은 거기에 어떤 답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건 뭐라는 얘기야? 어떻다는 얘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금방 뭔가 답을 알고 싶어 하지요. 거기에 뭔가 헤이즈가 들어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그러한 과정을 이어오면서 아르케실라오스가 바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학원을 헤이주의적인 경향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말이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어.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심지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그조차 몰라.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언가를 이렇다라고 공언해서도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서도 안 되고 따라서 동의도 하지 않고 승인도 하지 않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어떠한 아규먼트에 대해서 어떤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에포케, 판단 정지, 판단 중지라는 거 하는 에포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피론의 생각이야. 헤이주의 입장이야. 아르케실라우스가 바로 이 무렵에 피론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헤이주를 이해해야 되는데 피론이라는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갈 때 쫓아갔다 왔던 사람이래. 그래서 인도의 사상을 배워왔대. 다시 말해서 불교적인 생각.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 때니까 그게 불교가 그 인도에 있을 때예요. 그 초기 무슨 불교더라 그게 하여튼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인도에서 시랍의 어떠한 지혜로운 자가 인도의 왕하고 어떤 대화하는 것도 불교의 단편으로 불교로 남아 있어. 예, 그게 근데 뭐라더라 이름을 근데 이따가 찾아볼게. 그래서 그 사상을 피론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 불교라는 것이 상당히 어찌 보면 회의주의적인 색채가 있을 수 있거든. 에? 내가 불교 잘 모르지만 불교에서 어떠한 그 인도적인 그 생각,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피론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시랍에. 그래서 그 피론주의가 그때부터 피론 이래로 회의주의가 하나의 학파는 아니야. 회의주의는 스토아는 학파고 에픽스 학파고 다 학파인데 스쿨인데 피론 회의주의는 회의주의의 전통 사상 속에서 피론이 맨 위에 있을 뿐이지 그게 학파를 열고 하는 그런 집단 생활을 하지 않았어. 학교의 아카데미아와 같이 어떠한 일정한 공동체에서 같이 밥을 먹고 종적인 생활을 같이 하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았던 그러한 행태를 갖지 않았어. 회의주의만큼. 그러나 아르케실라우스는 피론의 영향을 받아서 봐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사느냐. 바로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을 도그마티스트라고 그래. 독단주의라고 그래. 스토아가 되게 그래요. 그래서 아카데미 학원은 따라서 당연히 스토아적인 생각에 대해서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그래서 이 세네카 아니죠 키케로의 아카데미 학파 45번에 지금 읽은 그 데모 이건 41쪽인데 페이지는 이게 헤이지의 생각이야. 피론의 생각이 뭐냐면 어떤 아규먼트가 있어. 가령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프리모리얼 섹스, 결혼하기 전에는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아규먼트를 주장해. 그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거를 뒷받침하는 전거를 내서 그래서 어떤 그 결론을 이끌어내.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 입장에서는 성관계 해도 괜찮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그 이유를 대 그리고 주장을 해. 그러면 A라는 주장과 B라는 주장 사이에 논리적인 무게가 같아. 이것도 논리적으로 무게가 있다 이 말이야. 논리적으로. 또 B라는 주장도 나름대로 아규먼트 내에서 어떤 무게를 갖고 있어. 그럼 무게가 이소노미아해. 무게가 똑같아.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 A냐 B냐고 판단하지 말라. 왜? A도 논리적인 무게를 갖고 있고 B라는 주장도 논리적인 무게를 갖고 있으니까 A라 B다라고 판단하면은 우리가 도그마에 빠져. 그럼 그런 도그마에 빠지면 인간이 불행해져. 이게 좀 소화적인 생각인데 거기까지 나가면은 그죠? 내가 그 주장만 옳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에 반대하는 사람은 늘 비난하고 대립각을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이 세상에 머리가 아파, 골치 아파져. 그러면 인간이 행복하지 않아. 따라서 헤이주의는 그러한 논리적인 아규먼트가 갖고 있는 그 논리적인 힘의 무게가 똑같다면 에포케라, 판단을 중지해라.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세계의 어떠한 아타락시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세계의 어떠한 트라키아 그 혼동,
혼란,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게 헤이즈의 인생관이야. 바로 그러한 태도를 아카데미 학원에 바로 아르케실라우스가 가졌어. 뭐라고 하냐면 이 아카데미 학파 그 세네카의 이 말에 뭐라고 하냐면 같은 사안에 관해 대립하는 입장들에서 동등한 무게를 지닌 근거를 발견했대. 동등한 무게를, 이게 논리적인 무게야. 다시 말해서 어떤 A라는 주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주어진 아규먼트가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근거가 발견될 때 이건 필로니즘, 헤이주의의 바로 생각이야. 헤이주의가 대단히 논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헤이주의자는 어떠한 주장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의 대립각을 이루는 많은 논증의 예들을 많이 모았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섹스투스 엠피리쿠스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근거들을 발견했대. 양편이 동의를 더 쉽게 유보할 수 있도록 그는 모든 이의 견해들을 반박함으로써, 누가? 아르케실라우스가 반박함으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을 자신들의 견해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판단주의를 하게 했다 이 말이야. 아르케실라우스가. 바로 아르케실라우스는 바로 필론을 따랐던 사람이야. 플라톤의 아카데미 학원의 사상을 받아들이지만 봐도 헤이주의의 이러한 논리적인 무게,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을 때 판단을 중지하고,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는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바로 이 아카데미가 뭐라고 하면 46쪽에서 키케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아카데미가 신아카데미라고 불려졌다. 이렇게 하면 이게 그래서 아르케실라우스로부터 신아카데미가 시작됐다 하는 것이 이 키케로 입장이야. 그러면서 이 세네카는 아르케실라우스 저작들에서는 어떤 것도 탄원되지 않고 많은 것이 창반양론으로 논리며 모든 것에 대해서 탐구되고 확실한 어떤 것도 말해지지 않는다. 탐구만 돼. 계속 탐구될 뿐이지 거기서 일정한 결론이 나올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아카데미, 우리가 사관에서 불려는 아카데미의 헤이주의자의 쇼시야. 그런데 또 그런 아르케실라우스에 이어가면서 또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카르네아데스야. 또 카르네아데스 완투가 있대요. 이때.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110년, 130년에 로마에서 활동하는 필로라는 사람이 책을 써. 그러한 헤이주의적인 전통으로부터 오히려 벗어나려고 해. 스토아적인 쪽으로. 도그마틱하게. 그거에 대해서 끝이야. 이때가. 그 신아카데미의 끝이야. 보통은 다른 사람들은 키케로가 신아카데미아, 아르케실라우스로부터 시작된 신아카데미는 뭐라고 부르냐면 중기라고 불러요. 초기는 플라톤의 아카데미, 여기는 아르케실라부터는 중기라고 부르는데 키케로만은 이것을 아카데미아 노바, 신아카데미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 사람이 아카데미 학파의 마지막 사람이 필론이야. 이 사람이 저 스승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이야. 아니 제다가 이 필론이라는 사람이 이 아르케실라우스로부터의 전통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헤이주의라는 태도에 벗어나서 로마에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했어. 그래서 이상한 책을 썼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제자인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스승이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참지를 못해가지고 심지어 안티오코스는 참지 못하여 자신의 스승에 대해 필론에 대해서 소소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스를 논박하기 합니다. 이러면서 아카데미 학파가 이제 끝나가는 것이야. 다시 아카데미아 학파, 해이주의라는 아카데미아 학파의 해이주의의 아규멘트를 보존해주고 있는 키케로의 이 아카데미아 학파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중심 사상이 뭐냐? 중심 태제, 센트럴 태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것을 제가 왕보다 더 잘 온 삶의 앞부분에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내가 얘기해 줬는데 간단하게 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인상도 참이고 어떤 인상은 거짓이다. 우리 그걸 말하죠. 여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판타시아라고 히라브는 그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이제 스토아에서 많이 써요. 인상이라는 말이. 그리고 파악 인상이라는 말도 많이 써. 인상이 게 뭐냐면 어떤 외부 사물, 어떤 외부의 것에 대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어떠한 인상이야. 칸트의 인식론 같은 걸 생각해봐. 감각에 의해서 우리에게 센세이션이 오지요. 그 인상을 생각해봐. 그 인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서 어떤 칸트는 위에서 카테고리가 있어가지고 순수 오성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놈을 잘 이게 혼란하니까 그놈을 잘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잘 정돈해서 인간이 참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가 바로 그래. 인상들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 있어. 아직 올바른 판단을 낼 수가 없어. 이 아카데미 학파는 바로 그런 거야. 똑같아, 스토아하고. 어떤 인상은 참이고 어떤 인상은 거짓이야. 그러면 거짓 인상하는 거 파악될 수 있느냐? 없어. 3. 모든 참된 인상은 그와 똑같은 거짓 인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참된 인상이 있듯이 거짓된 인상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참된 인상과 거짓된 인상 사이에서 차이가 없을 정도로 파악될 수 있다고 한다면 따라서 모든 건 파악될 수 없는 것 아니냐. 따라서 어떤 인상도 파악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인상도 파악될 수 없으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이게 아카데미아의 포인트야. 이제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의 사권을 읽어야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했구나 그걸 알아. 에? 왜 필론을 쫓아다녔고 뭐 뒤에는 뭐 필론이 있고 뭐 이런 말 막 나오잖아요. 그럼 필론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 그걸 이해해야 되고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이 양우영 선생이 번역한 이 키케로의 아카데미 학파가 가장 아카데미 학파의 아르케실라우스 그 시절에 가장 회의적인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얘기를 이해해 보면 이제 조금 아카데미 학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얘기 앞서 지금 아카데미 학파, 아카데미 학파와 회의주의를 디립다 까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스토아 학파 중에 에피테투스야. 딥다 또 에피테투스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에피크루스를 또 까. 물론 에피테투스는 디오게네스한테 딱 한 구절뿐이 안 나오지만 여러분 제가 드린 것 중에 맨 뒤쪽에 가시면 에피테투스의 제가 말을 하나 인용했어. 따왔어. 그래서 제가 한 의도는 에피테투스의 그런 비판 속에서
아카데미 학파가 어떤 회의주의적인 논증을 갖고 있나, 어떤 회의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나를 알기 위해서 그래. 그 중간에 어디 보시면 에피쿠르스자들과 아카데미 학파 학자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합니다. 예. 요점만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죠. 이렇게 얘기해요.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다시 어떤 사람이 앞으로 나서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모든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라. 그러니까 아들스는 그거 하는 거지. 야, 모든 것을 모른다고 그랬어. 그러면 너는 모른다는 것조차 모른다고 그랬더니 니들은? 그러면 모른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걸 또 어떻게 알았니? 뭐를 모른다며. 이게 비판하는 거야. 나를 믿어라. 그래, 아카데미 학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너에게 유익이 되리라.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도 믿으면 안 돼. 아카데미 학파는 알 수 없잖아. 인상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에? 인간이여 나에게 배우시오. 어떤 것도 배운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카데미를 인상을 파악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무것도 인상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 그거를 나에게 배우라는 거야. 어떻게? 이 아카데미 학파들아, 니네는 인상을 불확실하고 인상을 알 수 없다고 그러는데 내 말을 믿어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믿냐 이 말이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야. 이게 에피테 비판이야. 바로 이 생각이 인간이여 나에게 배우십시오. 이게 아카데미 하는 얘기 되는 거야. 이게 에피테투스에 따르면 강이라는 작품에서 어떤 것도 배운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자가 나이니 내가 그러길 원하면 내가 그것을 증명하리라 라고 말하면 도대체 이 사람들하고 아카데미 학파의 학자들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이거야. 그들은 뭐라 그래요? 아카데미 학파는 오 인간들아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그 명제에 동의하라. 아무도 그 누구를 믿을 수 없다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를 믿어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인상도 모른다 그러고 다 불확실하다고 하는 거 그거를 주장하는 나를 믿으라고 하니 어떻게 우리가 믿어? 그 얘기 포인트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무슨 이제 사회적인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그 다음에 에피쿠르스 변호라고요. 그러니까 아르테스 입장 아니 이제 에피테투스 입장은 이렇게 에피쿠르스하고 아카데미 학파가 이렇게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이거 다 얼마나 불행한 노릇이냐.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진리를 발견한 척도와 기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스토아파가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족함을 보충하려 하지 않고 정방대로 행하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제거하고 파괴하려고 시도 안 되는 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얼마나 불행한 짓이냐. 에피테투스의 아카데미 학원의 학파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너무 많이 길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감각에 대한 의심도 해요. 아카데미 학파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네가 감각 의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 에피쿠르스 학파도 사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헬레니스트의 공통된 인식의 근거는 감각으로 봤어요. 감각으로부터 봤는데 이것도 다 부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말도 안 된다 하는 얘기하고요. 그거 대목을 하여튼 그거는 에피테투스 얘기니까 그걸 연상해 머릿속에 두시고 아카데미 학파의 제4권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카데미 학파에 조금 이제 좀
이제 역사적인 얘기 같은 얘기가 워낙 많이 길게 써 있으니까 되게 이 아카데미 학퍼는 아카데미 학원 이게 지명에서 유래됐어요. 아카데미아라는 말이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 안 가보셨겠죠? 우리는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카데미 학원에 가서 우리는 플라톤을 향해서 이종건 선생님하고 같이 제사도 지냈습니다. 플라톤에 의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어떤 일정한 공동체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공동체의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이 서양에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가 하나의 대학의 효시같이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 전에 따져가 보면 피타고라스 학파가 굉장한 종교적인 집단체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8권인가? 이 책의 8권에 보시면 피타고라스 학파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굉장히 거기는 팩트보다도 전설이 더 많아. 신화가 더 많아. 이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피타고라스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어떤 그들의 일화, 그들의 어떤 먹고 자고 생활하는 걸 통해서 그들의 철학 사상이 그것이 뭐였는가,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걸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 실합 철학을 관심 갖고 공부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제가 브루노 스넬의 정신의 발견이라는 책도 있고 제가 옮겼지만 저 김진식하고 또 베르너 예거의 파이데이아라는 책도 있어요. 그 책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그 두 책의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실합인들을 이성적으로만 봐. 전혀 비신화적이고 종교적이고 주술 또 무속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아주 굉장히 레셔널한 인간같이 생각해. 그걸 들여다보세요. 정신의 발견에서 저 호메로스로부터 인간의 정신이 발전해서 그런 수많은 푸시케, 누스, 티모스 그런 용어들이 구체적인 언어로 발전해서 나중에 그것이 하나의 인간의 마치 독일 말로 überhaupt Bewusstsein, 뭔가 의식일반과 같이 인간의 정신의 총사령과 광격인 그러한 이성 같은 것이 발견되어 갔다. 호메로스로부터 출발해서 발전 과정이야. 정신의 발전 과정. 왔다. 그리고 굉장히 밝고 이성적이고 어두운 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이야기돼요. 실합의 신화도 밝은 쪽에 신화가 많지 하데스의 세계 그쪽에 신들이 없어. 이제 그런 걸 생각해보면 야, 실합과 같이 날씨 조건도 워낙 밝고 엄청나게 내려지는 햇빛 속에서 섬 같은데 실합의 섬에서 딱 앉아있어서 아침에 쫙 더워서 아침에 바닷가에 쫙 나오잖아요. 거기는 4가지 요소만 보여. 태양, 불이야. 창렬하는 태양, 바다, 물이야. 거기서부터 수증기가 쫙 올라가. 거기 가면 중간에 공기가 있어. 그리고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땅. 그게 4가지 요소가 뭐야? 그게 물, 불, 공기, 흙이야. 우리가 그걸 느껴. 왜 실합 사람들이 물, 불, 공기, 흙 같은 4엘리먼트들을 중요시했느냐? 그들의 삶의 자연의 조건이 아마도 주었을 것이야. 그게 내 생각이야. 내 해석이야. 그건 실합의 자연적인 조건이.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렇게 밝은 대낮 속에서 어두운 귀신들 얘기 또 무슨 달걀 귀신 우리 시골에 가면 그런 거 없을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실합인들은 플라톤의 대화편이 그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어떤 걸 설명하고 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러면서 당시 사람들을 계몽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고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속에는 비이성적인 요소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야.
대단히 종교적이고 대단히 미신적이고 그런 것을 많이 믿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한 것에 대한 반발로 플라톤이 이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을지 몰라. 반발로.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게 될 테오프라스토스의 책이 많은 책이 있었지만 남아있는 건 식물과 동물에 관한 것 조금뿐이 없습니다. 무슨 돌에 관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 잘 정해져 놓은 것이 성격 유형론, 캐릭터에 대한 얘기. 캐릭터. 성격 유형론을 제가 번역했어요. 뭐 말들 안 사가 절판됐지만 그 책에 보시면 당시 사람들의 30가지의 성격의 유형을 분석해서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가. 그 테오프라스토스는 당시 비극에서 드라마에서 코믹한 모습을 하는 배우들의 행동 거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하고 연결시켜서 성격이 그러하여금 그러한 행동 거지를 하게 만들어내는 어떤 성격 유형을 정형화하고 있어. 그 속에 보면 미신에 대한 얘기도 많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테오프라토스의 그 성격 유형론을 보면 당시의 아테네인들이 어떠한 문화적, 어떠한 또 그들의 어떠한 관습, 그들의 종교 그런 걸 알 수가 있어. 그런 의미에서 테오프라토스의 성격 유형론도 대단히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들도 역시 아카데미아가 세워진 것도 역시 무사히 같은 뮤즈들을 그 정년 그거를 다 집집마다 다 그게 하나 있었어. 그런 것들이 다 어떤 플라톤의 아르테미스의 리케이온에도 역시 있었어. 그런 것이 다 그들이 받드는 조상 같은 거 그런 거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테오프라스토스도 그렇고 죽을 때 유언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유언이지. 유언을 보면 그것이 낡았는데 그것을 새 것으로 조상을 새롭게 만들어 놔라. 뭐 이런 유언도 남기고 해요. 아카데미아 학원이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집단이라는 특징도 있다는 거지. 피타고라스는 학문을 통해서 뭉쳐진 집단이긴 하지만 그들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은 개인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수단으로서 학문, 수학을 했지, 음악을 했지, 실제로는 그들의 바탕 속에는 오히려 종교적인 모습이 더 강했을 수 있습니다. 역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도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공동체의 삶을 목표로 하고 어느 정도 종교적인 경향을 띠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소유학파인 아르테미스의 리케이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아카데미아 학원에 들어왔던 사람이 오늘 얘기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르테미스 또 무슨 테오프라스토스 그리고 당시에 아카데미아가 오늘날의 마치 미국의 대학과 같아. 전 세적으로 가장 머리 좋은 놈들이 지적으로 뛰어나던 놈들이 모이는 아테네의 아카데미 학원이 하나의 유학하는 곳이야. 지중해 집안의 지중해 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똑똑하다는 놈들은 다 출세하기 위해서 다 아테네에 모였어. 그것이 헬레니즘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갑니다. 문화의 중심이었어. 모든 학문의 중심이었어. 저 로마는 한참 뒤야 깨우치고 다 일단 무식한 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아테네를 장군이 누구지?
술라가 저 책들 다 뺏어가고 도서관 뺏어가고 뭐 해서 가가지고 저 로마에 갖다 놨는데 저 그리스 책을 읽는 놈이 없잖아. 이해하는 놈이. 노예 중에 가장 비싸게 팔리는 노예가 누구냐면 로마에서 리터라투라고 쓴 사람. 글을 읽을 줄 아는 놈이야. 가장 비싸. 응? 이게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건 뭐 어디 전거도 없어. 그래서 그 로마 공화정의 제국주의 시대에 얼마나 쌈박질했습니까? 저 땅을 정념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무식하게 쌈만 했지요. 그다음에 이제 공화정 시대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말로 싸워야 되거든. 말로 싸우기 위해서는 공화정에서 뭐가 필요해요? 레토릭이 필요한 거예요. 수사하기, 웅변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끼리 칼 싸울 수 없거든. 이미 다 제국은 다 점령했는데 땅을.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시랍의 철학과 문학이 그들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한테는 나는 장군은 싸움꾼은 무식하지만 자기 자식이 공화정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됐거든. 논리학을 많이 공부해야 됐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노예를 시랍의 노예를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사람에서 선생으로 모시기 시작했어. 최초의 가정교사야. 그래가지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시랍의 노예가 가장 비쌌고, 그러면 이 저 주인의 아들이 노예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시랍어 문법 외우려는데 외우겠습니까? 안 외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배울 때는 맞아야 되거든. 그래서 주인이 아들을 때릴 권한을 선생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류 역사에서 선생이라는 놈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존에는 선생이라는 건 노예에 불과했어. 로마 시대에. 선생이 대접받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어쨌든 그래서 바로 이 키케로도 아테네에 와가지고 유학해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식해진 거야. 모든 로마의 똑똑한 놈들 다 그리스로 유학 왔어. 에피테스가 살던 그 니코폴리스 그쪽에서 학교를 세웠을 때도 거기도 수많은 터키 쪽에 관료들이 왔다가 로마로 들어갈 때 맨날 들려가지고 황제까지도 찾아가서 이야기 나누고 했던 사람이야, 에피테스가. 그 후에는 이제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좀 다른 얘기인데 이 비슷한 시대 얘기지만 도미티아누스 철학자 추방령을 내리거든. 로마에서 95년인가에 내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학자들이 본래 말이 많거든. 무슨 뭐 헤이지 뭐 이걸 알 수 있다 없다 싸우고 뭐 하니까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말 잘 안 듣고. 그래서 진시황이 왜 분석행위를 왜 했겠어요? 여기도 그래 다 쫓겨냈어. 로마에서 어떤 좀 다른 얘기였습니다. 하여튼 그랬다는 거. 여기 나오는 이 아카데미아 계보가 디오게네스 라에티에 다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아르케실라우스가 아카데미아를 헤이주의로 전환시킨 사람이다 하는 얘기. 근데 비난을 또 많이 받았대. 소년애를 즐기게 있고 성적 쾌락을 탐닉하는 경향도 있고 해가지고 스토악 사람들이 글을 두고 젊음을 타락시키는 사람, 음탕한 말을 거침없이 찌끄러대는 아주 뻥뻔한 사람 비난. 그래서 바로 아까도 얘기했던 에피크루스도 강의라는 책에서 이 에피크루스 강의는 디스코스는 이제 제가 1, 2권은 다 번역했는데 이제 그것을 올해 출간하려고 하는데 그 에피테스는 스토아 철학을 가장 자기식으로 자기 학교에서 자기를 찾아온 로마의 관료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돈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철학 강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스토아 철학을 가장 자기식으로 이해한 방식으로. 그래서 에피테스가 이게 스토아 철학자에 끼어드나 마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이미 20세기 초에 이미 다 스토아 철학에 들어가 있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에피테이투스의 강의를 보면 대단히 스토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켜요. 일종의 강의라고 제가 번역하려고 하는 이 책은 스토아 철학의 가장 스탠다드한 철학책이야. 옛날식으로 말하면 철학 깨는 책이야. 너무 훌륭한 선생이야. 물론 독창적인 측면이 전혀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프로네티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심리, 사이콜로지컬한 그런 인식론적인 태도 같은 것은 굉장히 스토아 철학과 연결돼 가지고 이제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은 안 그랬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 마케도니아 출신이고 해서 그렇겠지만은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소유학파, 페리파토스 학파를 비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피쿠로스예요. 박식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너무 뭐 그런다고 뻐긴다고 되게 에피쿠로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되게 비난합니다. 에피쿠로스 주의자들이. 그러한 비난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비난은 에피쿠로스 시대부터 동시대부터 있었어. 거의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만큼 그렇게 순환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네카 아니죠. 왜 세네카라고 하지? 세네카에 빠져 있어서 이 키케로에 있어서 어떤 논의 간의 상호 모순 때문에 판단을 보류했던 앱스콘 한 최초의 학자이다. 물론 판단을 보류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다? 피론, 회의주의의 영역이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아카데미아를 회의주의로 전환시켰던 이 사람은 아르케실라우스 이놈은 플라톤에 의해서 어떤 소크라테식 방법 같은 것서 요를 아주 더 정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틱 디스커션이라는 거 알죠? 플라톤의 대화편을 우리 보면 대화 상대가 어떤 거를 놓고 서로 묻고 답하고 해가지고 어떤 진리를 찾아가는, 그러나 진리에 도달하지는 않는 거. 이게 소크라틱 디스커션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아주 더욱더 논쟁적으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라우스는. 그래서 플라톤의 입장에 근거하기보다는 이렇게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소크라테스적 문답 방식에 근거하고 있었고, 이러한 태도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플라톤의 후기 대표인 테오테투스에서 그 시도하고 비슷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각이 암이라는 거, 감각이 암이라는 주장, 또 암은 참된 믿음이라는 주장, 로고스 설명이 동반된 참된 믿음의 주장, 이런 세 가지를 그 테오테투스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태도와 같은 것을 아주 논쟁적으로 더욱더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그런 거를 밀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이 바로 아르케실라우스가 아까 얘기했던 오늘 이따가 얘기하는 테오프라소스와 함께 아카데미 학원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아르케실라우스가 아마 재능이 뛰어났나 봐. 그래서 테오프라스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다 디그리스 아르티스 나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재능이 뛰어나고 교육적 자질이 있는 젊은이가 나의 학원을 떠난 것인가?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논변을 전개하는 거 아주 뛰어났고 저술하기를 좋아했고 시도 잘 지었고 뭐 호메로스에 관련된 뭐 그런 거 얘기도 나오고요. 바로 또 아까 한 얘기 다시 정리하자면 아르케실라우스는 피론 회의주의라 불리는 회의주의자들의 철학적 입장을 모방한 게 중요해. 그들과 유사한 사상적 입장을 채택함으로써 200년 가까이 이어지는 회의주의 경향을 가지는 아카데미아 학문적 정통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게 바로 이제 키케로의 주장이야. 바로 키케가
키케로 자신도 회의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아카데미아라는 책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오게네스 나오는 책인데 뭐라고 하냐면 아르케실라우스는 피론을 모방하려고 했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회의주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또 문답복종 논의 디알렉티케를 이끄는 전념을 기울이고 그러면서 아주 철학적 키마이라는 게 알죠? 뭐 앞에는 어느 동물이고 뒤는 무슨 동물이고 철학적 그는 아르케실라우스는 앞에는 플라톤이고 뒤에는 필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중간은 디오도로스다. 디오도로스는 누구냐면 이 사람은 메가라파인데 아테네에서 그 중간쯤에 있는 메가라파인데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디오도스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것이 에피테이투스의 책에 전해오는데 메스터 아규먼트라는 게 있어요. 큐리에온 로고스라고 메스터 아규먼트라고 가능과 필연에 관련된 양상어에 관련된 논리적 관계를 얘기한 책이에요. 그러면서 크로노스를 되게 결정론자라고 그러는데 그 아르테미스의 명제론 9장에서의 해전 논쟁에서의 어떤 시배틀 논쟁, 내일 해전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문제에 관해서 그 가능 문장이잖아요. 그것을 필연과 가능 입장에서 그 디터미니즘을 채택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플라톤이고 앞에는 플라톤주의를 표방했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뭐예요? 실제로는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는 아주 묘한 논리적인 그런 걸 갖고 있다. 이 표현이 그런 뜻이야. 이 표현을 읽어내야지 그래서 디오게네스 아르테미스 책에 이렇게 나와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학적 키마이라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얘기고요. 또 티모이라는 사람은 그의 가슴 밑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가슴 밑에 메네데모스의 누금 납추를 단체로 살찐 피론에게 혹은 디오들에게 달려갔을 것이다. 이것도 바로 그 얘기야 지금. 얼마나 이 물속을 단체로 납치해가지고 떠있지 않게 탁 해가지고 피론에게 가고 또 아르케실로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피론과 괴팍한 디오로스에게 헤엄쳐 가리라. 그러니까 이 아르케실라우스가 어떤 철학적 태도를 가졌는가 하는 것은 피론이 누군가 디오도로스가 누군가 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르케실라우스는 당시에 주도적인 철학인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교조적인 입장, 도마티스크한 입장이라서 그래서 스토아 철학에서 이제 파학적 인상, 이건 파학적 인상이라는 건 인상 중에서 이제 더 흔들림이 없는 것인데 그러한 인상이 제논이라는 걸 알게 돼서 아직 그걸 이론을 공격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미 양호영 선생님이 번역한 그 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르케실라우스는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르는 것조차 모른다. 심지어 소크라테가 남겨놓은 유산인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조차 알 수 없다는 것조차 거부하는 제 태도를 전개했다는 것. 이게 포인트죠. 제가 말하는 거. 이거를 이해해야 이런 생각을 왜 갖게 됐느냐? 피론을 모방하려고 했고 플라톤을 앞에 놓으면서 뒤에는 피론은 그걸 다 숨겨놓고 그런 논리적인 전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 얘기냐. 그래서 동의를 보류하는 것. 키케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의 책에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고 창반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고 모든 것은 탐구되고 아무것도 확실한 것을 진술하지 않았다. 아까 제가 읽은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헤이지와의 어떤 내적인 일관성, 그래서
아까 제가 에피테투스 예를 들었지만 도대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 그거는 어떻게 알았어 이 자식들아 라고 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이 자식들 그거 우리가 그거 다 감각적인 거 믿지 않고 그렇게 안 믿고 어떻게 사냐. 너 실제로 감각 안 믿고 사냐 이 자식아. 거짓말 시키지 마라. 이게 에피테투스에 늘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동의를 보류한다는 거예요. 이 아르케실라우스의 회의주의적인 아카데미아에 키케르에 따르면 신 아카데미아에서 동의를 보류한다는 것은 결국은 판단 중지를 말하는 거예요. 판단 중지라는 회의적인 용어이고 바로 에포케.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판단을 중지하기 때문에 아르케실라우스는 책을 쓰지 않았다. 왜 여기 책을 안 썼느냐 얘기가 나오잖아요. 책을 한 번도 안 읽었다. 왜 안 썼느냐? 뭐를 에포케해야 돼. 아무것도 알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써? 그 말이지.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이씨 그래도 뭐 책을 남기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쓰고 있는 거지.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하는 우리 이태수 선생님은 책 하나도 안 쓰잖아. 논문 몇 편뿐이 없어 평생. 그럼 뭐 아는 건 많아. 그게 병이야. 너무 많이 알면. 내가 이태수 선생님한테 선생님 논문도 있고 그런데 논문 모아가지고 엔솔로지 형식으로 책을 하나 만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야. 죽고 나서 내가 다 불사지고 갈 거야. 복정이야 본인이? 뭐야. 책을 왜 다 불태우고 간대. 불교적인 냄새가 있는지 몰라. 이태수 선생님. 어쨌거나 그렇지만 아르케실라우스가 이런 회의적인 토론 전략은 아니다. 그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긴 하지만 실세 없이 학생들을 부추겨서 자신의 견해를 내놓도록 하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반대의 논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도 하고. 사실은 회의주의라는 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필요를 중심으로 회의주의라는 사람들은 뭐예요?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했지요. 회의주의자들이 가장 논리적인 논증을 가장 우리에게 많이 전해주고 있어. 지금도. 그 책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에 남아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아르케실라우스는 말을 해가면서도 어떻든 자연스럽게 나는 긍정하네.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런 것들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네. 뭐 이런 말투를 썼다는 거고. 그래서 그의 제자들도 그런 말투를 비슷한 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런 것들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판단 중지, 동의를 보류하는 것만이 철학함의 모토이다. 철학함의 목적이 뭐냐? 판단 중지하고 동의를 보류하는 것이다. 논의를 짚어내는데 아주 능숙하고 반론에도 빈틈없이 대처할 줄 알았고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초점으로 되돌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조화시킬 줄 아는 능력이 있었다. 설득이라는 면에서도 누구에게 뒤떨어지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학생이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강의에 만족하지 않았어. 그럼 다른 사람이 하면 그런 사람 많죠. 그 좀 말고 또 다른 선생님 소개해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르케실라우스가 그 젊은이를 데리고 다른 차에게 소개시켜주고 가르침에 잘 따르라 당부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독단을 피하고 피론의 회의주의자가 마음의 평정, 트랑퀴리타스에서 개인을 행복하는 추구와 태도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회의주의에 관련해서 얘기했던 섹스투스 엠피리쿠스는 나에게 아르케실라우스와 피론 회의주의자들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런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 설명했죠. 그 다음에 아르케실라우스 이후에 아카데미아 학원을 이끌었던 사람이 카르네아데스야. 카르네아데스를 여기는 신 아카데미로 분류들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키케로 분류 방식이 아니고 보통 다르게 분류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이게 섹스스 에피쿠스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각주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 세 개의 아카데미 있었고 첫째는 어떻고 둘째는 어떻고 이렇게 한 얘기가 있죠.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안티오코스의 아카데미를 끝나갈 때 5번째. 이때 이후에 아카데미가 필론 이후에 아카데미가 끝나고 그 후에 르네상스 시대에 AD 6세기 언제까지 르네상스 직전인가 그때까지 유스티아누스 대제가 아카데미를 폐교시킬 때까지 또 물론 이름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카르네데스에 대한 얘기 중요한 건 아르케실레우스 이 카르네데스는 아르케실레우스와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의 전통을 이어받아 아무런 저작을 남기지 않았는데 이는 생생한 토론을 글로 고착하는 행위가 마치 대화를 통한 변주술적 특징을 사장시키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아카데미아를 소크라테스가 걸었고 플라톤에 따랐던 길로 다시 밟아가도록 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방식 플라톤 쪽으로 좀 더 해기시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해주에 빠져갔던 것을 조금 방향을 안쪽으로 다시 벌게 했다.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제 마지막 아카데미 어떻게 끝나느냐. 필론을 끝으로 아카데미 플라톤의 창설 아카데미 학원은 끝났습니다. 사라집니다. 필론은 요게 마지막에 가서 아카데미의 핵심 논증인 이건 뭐였어요? 회의주의적인 시각을 갖던 파악 불가능성 판단 유보를 거부하고 진리인식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스토아적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야. 필론은 자신의 계신을 가지지 못했으며 필론 밑에서 수강을 알린 안티오코스는 필론의 아카데미에 반대해서 옛 아카데미 학문 정도에게 사실상 수학파로 기이했다. 이게 안티오코스가 거부하던 책을 썼다는 얘기는 이 키케로에서도 얘기했죠. 그래서 소소스라는 책을 썼다는가요? 로마에 가가지고. 네, 그런 다음에 아카데미아는 플라톤주의는 다시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신플라톤주의라고 흔히 말하는 프로티누스를 거치게 되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멤버이죠. 경희대학교에 있는 송일회 선생이 전문으로 하는. 그리고 발전하게 되고 다양한 주의로 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것은 철학에서 우리 고대 철학만 아니고 근대 철학, 수학, 다른 분야에도 플라톤주의라는 이름으로 플라톤의 어떤 유산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4권의 교재 갖고 계시면 보면은 그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다 읽을 수 있어. 어디까지 읽을 수 있냐면 카르네데스까지 아르케실레우스까지 읽을 수 있는데 제가 요 중요한 대목에 338쪽에 부분 얘기 크세노파네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 거기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 하면 여러분 나눠드린 그 책의 맨 어딘가에 보시면 거기 보세요. 338쪽 339쪽에 보면 이 338쪽에는 플라톤은 크세노크라테스를 아르토텔스와 비교하여 이렇게 말했다. 한쪽은 모리막대가 필요한데 다른 쪽에는 한쪽 재갈이 필요하고 한쪽은 재갈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르토텔스가 플라톤의 학원에서 플라톤이 아르토텔스를 아카데미아의 정신이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똑똑했으면. 그러니까 모리막대가 필요한 게 뭐예요? 짐승들 몰 때가 모리막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크세노크라테스가 조금 머리가 좀 떨어졌나 봐. 그러니까 막대가 필요하겠지. 좀 더 공부하라고 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너무 말이 많아. 플라톤이 이데아론 얘기할 때마다 이데아를 얘기할 때마다 그거는 새들의 지적임에 불과하고 그렇게 비난하거든. 이데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갈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또
339의 구조개명 프리네라는 헤타이라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하면 이 프리네라는 여자는 실제 실존 인물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신화가 좀 각기 섞여 있어.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기생 중에 우리나라도 기생 중에 가장 유명한 기생 춘향이 닮았네 뭐 하듯이 프리네 닮았네 하는 거야 이게. 그래 이 프리네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렇게 빨리빨리 죄송합니다. 아마 맨 뒤에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림 때문에 여기 예. 네, 요게 요 그러면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아프로디테의 아주 유명한 누가 만들었어? 이게 크니도스 섬에서 발견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프로디테가. 그래서 요게 프락스텔레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하고 이게 로마 시대에 이게요. 이게 지금 목욕하고 지금 요거 갖고 있는 게 가운 아니에요? 가운이 아니고 모델 걸치는 거. 이게 아주 정말 멋지죠? 요게 프락시텔레스의 애인이었대. 프레네가 전해진 말에 의하면. 그래서 걔를 모방해 가지고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나신 중에서 전체의 모습을 이렇게 크게 이게 한 2m 넘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4세기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대하고 맞아. 이 크세노크라테스가 살던 시대하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여기 339에 보면 언젠가 프리네는 기녀가 유혹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 쫓기는 그의 자금을 도망쳐왔다. 그래서 인정상 안으로 들였고 침상에 하나밖에 없어 그녀가 붙다가 같이 있는 걸 확했는데 졸랐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잠때 그냥 일어났다. 그래서 또한 그녀는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사람과의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모양의 조상과의 잠자리에 일어나는 것이다. 와, 이러한 걸 크세노크라테스 이렇게 아주 굉장히 덕이 있는 사람, 덕이 있는 건가? 마치 플라톤의 샹엔에 보면 알키비아데스 하면 남자 관계지만 알키비아데스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내게 나와. 알키비아데스가 자기가 유혹했으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소크라테스를 두고선 아주 대단히 높이 평가하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리네에 관련된 재판이 있어.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무네사레테인데 이건 아르테를 기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프리네가 당시에 헤타라였는데 피부 색깔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테나이오스라는 사람이 있어. 이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여자를 경영하지 못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대.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을 변호한 사람이 누구냐면 휘페레이데스야. 이 사람도 아마도 애인이었다고 뭐 그렇게 말해지는 게 있어. 근데 아데나이오스라는 사람이 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휘페레이데스가 프레네 법정에서 변호하는 동안에 그의 변호의 말이 아무런 진정이 없어. 아무도 듣지 않아. 심판관들이 그녀에게 유죄를 내릴 것을 보게 되자 그는 모든 사람이 그녀를 볼 수 있도록 법정원에 끌어내가지고 키턴 그가 엮거든 겉옷을 찢어 버려가지고 두 가슴을 다 드러내게 해. 그래가지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가지고 동정심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희를 죽이는 거는 아프로디테에 대한 초자연적인 공포를 느끼게 하고 동정의 감정에 빠져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죽이면 안 된다. 놔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재판에서 뭐라고 명령이 내려졌냐면 고발된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벌거벗어는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네가 얼마나 아름다냐면 보이지 않는데 더 아름다웠다. 따라서 누구도 쉽게 그녀의 벗은 몸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항상 몸을 감싸는 키톤을 입고 다녔고 목욕탕을 출입하지 않았으니까. 이 아데나이오스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일화들을 이렇게 전해준 사람인데 특히 남녀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전해. 바로 이게 재판이야. 재판에 대한 그림이야. 크레노파네스가 그랬다 그러는데 얘는 아마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늘 주눅이 들어가지고 빛을 보지 못했던 친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4시 15분이고요. 10분간 쉬고 25분부터 다음 이어서 아르테스 얘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